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은 지금 정치권에 돌풍을 넘어서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당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차가운 비바람 느껴져? 느껴져요. 네.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한번 모셨는데요. 이분은 또 1번, 2번, 3번, 4번 우리 순서 매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1번입니다. 네. 이건 뭐 네. 어떤 느낌인지 느낌인지 알겠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아니 후보님이 처음 뵙는데 뭔가 이제 그 정갈하신 느낌입니다. 공직자 감사합니다. 같은 느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고 왜냐면 저희들 정치인들이 출연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정치인들의 느껴지는 약간 풍모 같은 게 있는데 아직도 제 느낌은 약간 공직자 같으세요. 느낌에. 제가 네. 3월 6일 날 해임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네, 아직 검사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저는 검사하면은 느꼈던 느낌이 굉장히 무섭고 목소리도 약간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목소리도 낭낭하시고 네, 듣기 편해가지고 이런 검사분들도 많으신 거죠? 예,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검찰청 출입을 꽤나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자 검사님들이 적을 때였어요. 네. 뭐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옥 부장님이나 이런 네. 분들 계실 때였는데 형사부에 좀 계셨고 부장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뵙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여자 검사님 늘어났습니까? 네, 지금은 30% 넘어가지고 2,300명 중에 600명 넘게 여검사들이 늘었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2000년도에는 전체 한 2,000여 명의 검사 중에 한 20명 정도 여검사들이 있었고 제가 2002년도에 원주지청 발령받아서 갔을 때는 저 때문에 여자 화장실 새로 만들고 그랬어요. 와 진짜요? 정말로요? 야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군대가 일이다. 그렇잖아요. 군대가 그렇죠. 예. 남자 화장실밖에 없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 뭐 이렇게 오시니까. 간부가 오시면은 화장실을 새로 근데 만들고. 이게 21세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얘기도 아니고 그때도 이제 그랬다는 건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30%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로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 돌풍이 대단합니다. 아까 제가 태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총선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그 파란 불꽃 펀드죠. 펀드, 네. 요걸 모금을 했는데 54분 만에 얼마가 모였다고요? 200억. 와. 이 정도 모일 거라고 내부 계신 분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 50억 처음에 목표액 목표액이,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금액을 모아주신 걸 보고 이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희 당에 모아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후보님 그 정치 기부금이랑 다른 개념이죠, 펀드가?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6월 되는 3개월 후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적정한 예. 이유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8분 만에 50억 원 목표액을 채웠고요. 네. 18분 만에 100억 원. 근데 54분 만에 200억이 모인 건데 정말로 이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네. 이렇게 모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 검사님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님 정치인이 되는 감사합니다. 방법입니다. 이게. 하신 건데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조국 혁신당 1번 박은정 그 전 검사님이 됐는데 전이라고 저에 맞겠죠? 네, 맞습니다. 박은정 후보님 네. 됐는데 그 과연 어떻게 영입 제안을 받았는가? 그렇죠. 요거를 또 이제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해임 처분 받고 조국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여러 번 주셔서 그 설득을 좀 하셨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 제1강령이 그 검찰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사실 앞에 이제 후보님들이 좀 나왔는데 네. 신장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 있는 모 카페에서 두 분이 이제 몰래 접촉하고 차도 함께 타서 맞아, 밀담을 맞아, 나눴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했고 맞아. 그다음에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호텔에 있는 무슨 회의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마주쳤다고 했는데 우리 사실 박은정 후보님도 이거 전화통화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공공재 같은 어떤 네. 작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로 전화통화. 전화통화만 한 네. 거예요? 예. 전화만.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수락을 하신 다음에 사무실 나와서 만나는 그런 모양새였군요. 사실 이제 그래서 좀 면접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다고. 이미 검증이 그냥, 끝났다. 그냥 우리 박 후보님은 우리는 검증을 다 했다. 굳이 표현하면 아. 왜냐하면은 네. 그 대표님께서 민정 그 수석으로 계셨고 저는 검사였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검증은 이미 그 당시에 다 네.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 하셨던- 민정수석 근무하실 때 근무지가 제가 어디셨죠? 그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로 네. 뭐 그 서울 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뭐 이렇게 근무를 그랬기 때문에 네, 이미 했었습니다. 알대로 아셨고 네. 신장식 후보나 김준영 후보는 아직 잘 몰라서 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네. 이 단단히 또 투표를 통해서 이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으셨거든요. 지금 사실 뭐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순번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데서는 사실상 당선이다, 당선권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본인 스스로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후보님? 그것은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에 가장 좀 잘 싸울 후보에 대해서 그것을 저로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싸워봤고 또 이겨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열망을 지지로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국민 참여식으로 또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등위를 두고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님이 딱 1번을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 주변에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네, 예. 많이들 또 놀라시고 저도 되게 처음에 막 책임이 너무 막중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네. 진심이더라고요. 조국 대표님이 나와서 여러분 저를 1위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후보님도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공직생활 아까 제가 초면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공직자의 그런 모습이 좀 남아 계신데 그 지금 당에서 이렇게 정당 활동하는 게 모든 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좀 새롭고 좀,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좀 제일 좀 신기하다. 이런 집단이라는 이런 활동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검찰에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고 정당 생활한 지는 이제 뭐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저희 당이 지금 신생 정당이고 사실은 당사도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당직자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그러신데 저희 이제 비례 후보님들도 다 그 열심히 뛰고 계신데 검찰에 있을 때는 좀 사실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당에서는 정말 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시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좀 좋다 행복하다 그렇다니 너무 그런 다행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1등 공신 혹시 당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있으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우리 말동무 누구냐? 네, 짝꿍. 궁금한 거죠. 근데 예. 지금 너무 그 비례 후보들은 각자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한꺼번에 다 모인 적도 그날 이제 그 발표하던 날 연설 해가지고 이제 후투표 하던 그때 한 번 다 모였지만 그때도 서로 대화를 나눈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친하게 지낼 만한 시간은 별로 없었던 지금 회식도 못 하고. 같아요. 아니 예. 일설에는 우리 신장식 대변인이 그래도 본인이 출마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2000년, 2004, 2008년 뭐 다른 정당이었지만 네. 출마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훈수 코치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 후보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이제 수석 대변인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에.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뵐 수가 일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뵐 네. 수가 없고 그래서 영입식 하던 날 이제 그 같이 얘기 좀 나눈 거 외에는 그 후에는 별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이 야, 서로 정말 각자 이게 너무 열심히 뛰고 있는 이게 정당의 상황입니다. 인기도가 올라가니까 네. 불러주는 데가 많고 찾아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고 뭔가 아름아름 대화 나눌 시간도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시점에 우리 네. 박은정 검사님 나오셨다고 우리 채널에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돈을 바라지 않고 네. 잘 안 들어오는데 맞아요. 이렇게 박은정 검사님 덕분에 보낸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십니다. 네. 보통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후원이 네.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해드리거든요. 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이 후보님. 되셨습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검사님들 중에 해임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관보 같은데 게재된 거 보면 보통 이제 비위 뭐 금품 스캔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렇게 향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면직 사유들이나 해임 사유가 나오는데 요번에 나온 해임 사유들은 약간 좀 그런 사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 이번에 이제 저희 여러분이 해임이 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거 이제 그 윤석열 정권과 좀 각을 세웠고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이고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임 처분을 하는 거는 내부 조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 사람들처럼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러니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실의 위성정당으로 용산의 돌격대로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부를 내려주는 메시지. 말잘 지금 우리 들어라. 후보님 말고 지금 현직에서 나오려고 하는 분 중에 못 나가고 이렇게 해임 처분을 맞은 분들이 이성윤 검사장도 네.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신성식 네. 그 검사장도 계신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있죠? 지금 그 정도. 그 정도인 예. 거죠. 이미 또 이제 비슷하게 징계 절차를 밟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박 후보님과 관련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올해죠. 2월 27일 회의를 열고 해임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 이 해임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그런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 그 검사는 파면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임이 최고수의 제일 그럼 징계입니다. 중징계가 예, 제일 해임인 거죠? 내려진 건데 네. 그 회의에 혹시 참석을 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내가 이 절차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낸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안 가신 거잖아요. 네. 네, 안 가셨는데 의결서는 이게 송달이 되는가요? 이게? 네, 받았습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해임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해임한 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 그 감찰 과정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그 사유를 가지고 해임을 의결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들은 다 이미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네, 무혐의 명백한 내려졌죠. 행위로 불기소 처분을 네. 받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1심에서 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받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고검에서. 그리고 그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네, 징계 그 취소하는. 1심에서는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 항소심 이제 절차를 좀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재수사가 들어가고 저희 친정집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도 압수돼서 막 포렌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가혹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이제 개시를 하셨잖아요. 감찰을 감- 착수하고 네. 징계 청구를 징계 청구를 했었죠. 하신 거죠. 당시에 어떤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그런 감찰에 착수했습니까? 그 감찰 비위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장, 그러니까 그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또 판사 사찰 문건을 배포하게 하고 이런 내용으로 감찰을 진행을 하고 징계 청구를 했었습니다. 징계 청구를 한 네. 거군요. 그 이게 보면 그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2021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20년 10월인가? 11월, 예. 그때 이제 징계 그 감찰에 착수하셨다는 시기를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퉜잖아요, 법원에 가서. 네. 다퉈서 1심 선고가 나왔던 시점은 그 이듬해죠. 10월 달이었죠. 21년 네.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면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윤 대통령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아마도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는 네. 모양이죠. 요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정치적인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당 대표이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뭐 개인적인 사항,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라든가 취미라든가 뭐 기타 판결의 정치적인 판결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정보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한 그런 문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사정보정책관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네, 예전에 범죄 정보를 손준성 수집했던, 검사가 네. 있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배포하라고 했다는 거는 당시에 공소유지를 하는 예. 검사실에 배포하라는 그 취지인가요? 반부패부하고 대검 네. 이제 각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포하라고 하는 이런 배포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의 비위가 인정이 된다. 이런 취지로 1심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언뜻 들어도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네. 사적으로 이제 뭐 공적 역할이긴 하지만 공소유지 하는데 뭔가 활용하니까 당연히 제작을 했겠죠. 네. 그런 정도가 되면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특히 네. 재판부가 한번 이거는 형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말 그대로 행정 소송을 응대를 했다고 하면 법무부가 2심에서 패소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2심에서 법무부는 뭐 패소할 결심을 했나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정도로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재판이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의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또 비판도 받았고, 그래서 재판 내내 이제 원고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 법무공단에다가 재판 수행을 맡겼는데도 그 재판부가 질책을 할 정도로 매 기일 동안 자료를 왜 안 자료를 내냐? 제대로 네. 하지 않고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증인으로 심지어 제가 좀 공개적으로 날 불러달라.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예.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직무유기에 가깝게 재판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수행한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징계 절차가 좀 일부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취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원래 우리 보통 3심으로 알고 재판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1심, 2심, 3심이잖아요. 네. 3세판인데 3세판. 그 지금 어쨌든 항소심의 결과 뒤집혔어요. 네. 상고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고 포기할 때는 법무부에 계셔서 알겠지만은 기본 의사결정 과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상고 포기는 아마 그 소송을 담당한 이제 그 부서와 그 후에 이제 국장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나 장관 뭐 이런 라인에서 아마 그것을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심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했다는 부분이 1심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집행정지 또 판결이 있어요. 그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그때 받아들여졌는데 그 집행정지 판단과 1심은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항소심에서는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반대의 판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고를 하는 게 맞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 상고를 포기를 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는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이 보시기에는 상고 포기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내렸던 책임자에게는 어떤 그 형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사적으로 뭐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상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를 했다면 뭐 직무유기나 이런 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뭐 기자 생활하면 그렇지만 타사여도 예를 들면 동료 기자들은 소식을 전해 듣는 것처럼 검찰 담당관실에 계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처분 등과 관련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동료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좀 있으셨을 거잖아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는 법무부 안에서 저는 못 들었습니까? 얘기를 듣지 예. 못했죠. 그 내부적으로 거기 또 친윤 검사들이 모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하고 언로가 이렇게 차단된 소통이 되는 상황이었군요. 것은 예. 아니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님 박 후보님 굉장히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또 한 분이 쏴주셨어요. 네. 그리고 카젤스님께서는 오호 이렇게 고우신 분이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다니 하면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거든요. 일단은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근데 왜 이렇게 저희 법을 잘 알아요, 형은? 저요? 네, 제가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뭔 말을 하시는지 이게. 좀 사회를 봐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좀 그래요. 이렇게 아니 원래 이제 법을 잘 거고, 아시는 예. 분들이 뭐 검사나 판사 이런 분들과 또 반대에 있는 네. 범죄자가 굉장히 또 법을 잘한다고. 형님 어느 쪽이에요 지금? 아니 당연히 저는 그쪽이죠? 공적 보도를 한 입장에서 기자니까. 검사나 판사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아. 그런 어휘를 사용하는 걸 텐데 그 얘기는 즉슨 좀 쉽게 얘기해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려고 그런 건데 그 사실은 검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네. 피의자로 입건이 되신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 중앙지검하고 이제 공수처에 어떻게 입건이 되신 건데 그 조사도 받아보신 거죠? 앞에도 받아보셨죠? 조사 2번 몇 차례 받았고 자정까지 늦게까지 또 조사 근데 혹시- 출국 금지도 되시고. 출국 금지. 네, 그런 상황인데 그 검사로 사실은 남을 조사할 때와 실제로 피의자로 입건 조사를 받아 보니까 좀 이렇게 사후적으로 깨닫는 게 좀 있습니까? 전혀 다르고요. 네. 전혀 다르고 검사할 때도 이것이 인권 침해적 행정행위가 침입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교육도 받고 했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보고 또 저는 되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부장 검사인 저한테도 이 정도로 가혹하게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검사들이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지금 가혹하게 네. 한다라는 거를 그 문헌대로만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혹하게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도와줬던 변호인이 뭐 출석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날 나와라. 뭐 와. 이렇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 변호인이 다른 변호 일정이 있고 뭐 이런 개인적인 또 다른 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출석 불응이 되잖아요, 제가. 쌓이는 거지. 변호인하고 이렇게 같이 못 들어가니까 그럼 네. 저는 이제 체포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쌓이면 그렇죠. 출석 불응을 계속 기회를 줬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두세 번 자기들 쌓이면 마음대로 해놓고. 네, 그래서 변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때문에 제가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저희 친정집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제가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판단을 받을 정도로 제가 특별히 나올 게 없으니까 뭔가 별건이 있나 뭐 이렇게 뒤지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건드리면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희 친정집도 뭐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가져간 것은 별로 없는데. 네, 먹겠죠, 뭐 크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족분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족들 이제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했고 그때 이제 암 수술하고 얼마 안 되셨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죄송했었죠. 예. 근데 이게 또 정반대 상황이 있는 게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재판 도중에 징계 처분은 또 이제 무혐의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연수원 기수가 어떻게 동기입니다. 동기신 거죠. 모르는 관계도 아닐 것 같은데 그 처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다른 처분이 나왔는데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도 수정관실에서 고발장 작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고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검사 이기 때문에 그거 징계 무혐의를 하고 영전까지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도 최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사건이 공수처에 수사 진행 중인데도 중이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네 대해서 호주 대사로 또 임명시켜서 해외로 또 도피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사장을 영전하고 호주 대사를 보내 이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제가 감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유도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위
의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뭐 쇼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 감찰을 방해하고 뭐 이렇게 수사 방해하고 이런 패턴이 되게 비슷한 그걸로 이제 징계 청구를 가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감찰 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실 때 그 감찰 과정에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혹은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직접 뭐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른 쪽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모르겠. 네. 아마도 이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했겠죠. 아마도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번 해임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신 상황인가요? 제가 그 90일 내에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3월 6일 날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어제도 있군요. 예. 변호인하고 또 만나가지고 그 상의하고 어떻게 서면 정리하고 소송할 건지 또 상의하고 몇 차례 회의한 다음에 곧 이제 취소 소송할 생각입니다. 저는 너무 이거 황당해가지고 뭐 반드시 취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검사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 24년 24년 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주변에 이제 당연히 동료 검사들 중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우리 후보님을 뭐 버릴 준 사람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이 근무했던 예.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있을 텐데 아마 그냥 제가 건너서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연락하거나 하는 게 너무 그 부담스럽죠. 후배들한테 예. 너무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소통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국 혁신당의 과제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좀 가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정치인이 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3월 7일 날 그 영입식 해서 그때부터 20일 됐네. 딱 3주 되셨습니다. 이제 아, 보니까 3주 됐는데 어. 2주 후에는 이제 뭐가 될지 모르지. 조사 결과 발표인데. 근데 진짜 말씀하시죠. 얘기하시죠 먼저. 엄청 예. 바쁘실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비례 정당을 내놓은 거니까 네. 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이분들이 후보들이 바쁘게 활동하고 다니시는지 굉장히 저희가 궁금해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길거리 이제 유세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비례 후보들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렇게 방송 출연을 통해 가지고 지지 호소를 드리고 뭐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도로 제가 좀- SNS 네. 이렇게 하고 제가 관련 법률을 좀 살펴보니까 법도 잘 알아. 그러니까 형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예를 들어 박은정 후보가 선거 벽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일단 네. 그죠? 왜요? 그리고 후보잖아. 후보인데 비례 정당의 후보는 안 됩니다. 지역구만 되는 거야. 예, 지역구만 되는 거고 네. 벽보를 붙일 수가 없고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를 현수막을 걸 수가 없어요. 왜요? 지역구에 있는 정당 후보를 낸 정당만 그 지역구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유세차 타고 거리 곳곳 다니면서 이렇게 확성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 방송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어. 이게 그 사실은 위헌 아닐까 이 법률이.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법률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법고시 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네. 요것도 사실은 입법 과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총선에 이게 역량을 모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선거법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지를 검토하기에는 좀 아직 역부족인데 네. 그런 부분 다 차차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좀 예. 결정례를 보니까 헌재에 갔어요. 네. 그 군소 정당들이 많이 얘기했겠죠. 우리는 아. 지역구를 못 내는데 이렇게 우리도 하고 했는데 싶다 운동. 헌재 재판관이 9명인데 네. 6명 이상의 이제 그 위헌 결정이 있어야지 이제 네. 법이 바뀌는 건데 네. 5명까지 이제 아. 의견을 낸 것으로 한 명이 딱 모자릅니다 보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이 아마도 이제 원내 입성하고 나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 결정내에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기는 후보님, 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가 29.8%, 조국 혁신당이 27.7% 막 1, 2위 다투고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2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네. 다른 정당처럼 뭐 현수막 정치도 못 하고 네. 밖에 나가서 유세차도 못 하고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기조 상황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 지지율이 저희 당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제일 앞장서서 화살을 맞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약속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흐트러진다면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취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으스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그 정권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윤이 그 단일 대오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이 총선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요. 함께 해본 조국 대표의 결기. 그럼 괄호 열고 조국 대표의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어떤 점에서 열공하는 것 같은지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후보님한테 해달라고. 예. 대표님하고 같이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하시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막 길거리 이렇게 마비가 되고 그런 경험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인기가 많으시고. 그 옆에서 보셨을 때 그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대표님이 그 이전에 이제 보여줬던 그 약간 학자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정치인. 예, 완전히 달라지셨고 그리고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너무 좀 절박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큼 윤석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도 절절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다. 2030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고 아, 현장에 나가면 그게 현장에 체감이 나가면 되군요. 예. 그 물론 이제 유명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근데 있습니다. 20, 30대 지지율이 조금 뭐 다른 뭐 조사는 세대에 비해서 그렇다는데.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 조사에서 그렇지만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조사에 있어서는 또 많이 올라간 조사도 나오고 뭐 그랬기 표본화 문제일 수도 때문에 있겠죠. 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네. 점점 올라가는 중이고 저희도 그의 그 2030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조사를 해왔습니다. 뭘 조사했습니까? 우리 박은정 후보님 29기시죠? 네, 사법연수원. 29기 입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수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뭐 1학년 때 3학년이고. 그쵸? 네. 그런 개인적으로 셈인데. 관계가 좀 있으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29기이긴 하지만 아마 법무관 출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임관은 아마 그렇네. 저보다는 늦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했을 거고 26기랑 같이 임관했거든요. 네. 법무관 출신. 그러면 만일에 법무관을 갔다면 2001년도 늦게 임관을 했을 거고 검사 생활은 제가 더 많이 한 입장이고. 검사 선배시네요. 예. 그건 아니고 저희는 기수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 저는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차장 검사를 했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을 했고 모두 같이 근무를 했죠. 2017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 18년에 부터, 그때 그럼 개인적인 관계는 뭐 딱히 크게는 없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3차장이었고 같이 업무를 협력한다거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개인적 사적인 예, 연도 그런 전혀 없는 연은 별로 거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대화를 나눠본다거나 이럴 일도 크게 네, 없었다는 저희 거죠. 특수부 예. 검사들하고는 저희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형사부에서 여성아동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그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하고는 친해지거나 뭐 이렇게 같이 업무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저는 궁금한 게 여성아동 범죄조사부가 사실은 네. 그 검찰에서도 굉장히 특수하게 직역화돼서 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전문성도 많이 늘었는데 맞습니다.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그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런 전문성도 제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은 이제 너무 시급한 현안 과제 윤석열 그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그 일에 가장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옷을 보다 보니까 네.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당 배지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위에 이제 이거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청주에 또 시민 여러분들 만나러 갔을 때 오송 참사 그 초록색 그 시민 대책회의에서 주셔서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네, 달고 초록색 리본이 왔습니다. 오송 참사 네. 이렇게 관련된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
또 이제 질문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평가도 좀 해달라고 말미에 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사실 이게 뭐 이게 듣지 않아도 알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후보님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윤석열 그 정부가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한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모른 척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그것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2년은 이제 저희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너무나 독단적으로 그가 뭐 측근의 그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막 그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인 직무에 문제가 있는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하고 이런 행태와 똑같이 그걸로 징계 청구된 행태와 똑같이 지금도 국정 운영을 굉장히 그 국민이 선출했다는 이유로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되고 있잖아요. 그 자신들의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상대방의 그 뭐 문제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계속 가혹하게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문제 삼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정치가 실종이 되고 인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게다가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자면 너무나 내로남불식 지금 검찰이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과 분노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끝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 끝을 내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 결연한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바람을 타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교섭단체까지는 안 된다는 예상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대로 나와도 보통 관측이 나눗셈을 해보면 한 15석 정도 최대치로 지금 여론조사를 매겼을 때 그런 건데 지금 혹시 뭐 원내 전략이라서 좀 나간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대표께서도 여러 번 밝히셨는데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겠다. 어디랑 그러면은 야당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범주가 맞는 있으니까, 그런 하고 그 같이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뭐 의지도 또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면 좀 이렇게 인생에 바꾸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사러 예전에 진짜로. 아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살짝 제가 껴드는 거죠, 제가. 혹시 검사 생활하면서 여러 변곡점이 있을 텐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순간이 좀 있으십니까? 검사 생활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했던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박은정 후보 모시고 조국혁신당 이모저모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구 처음 나와주셨는데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출연하셨는데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 평소에 뵙고 싶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뵙고 유쾌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많이 부족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허재민 씨 좋았죠? 저는 이제 나중에도 뵙고 싶은데 그때 이제 여기 하나 더 달고 오실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국민의 공복이니까 불러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경영의 정치비상구는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